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지심리학 오늘 첫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인지심리학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신문기사에 난 재미난 어떤 기사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보게 되면은 다양한 언어권에서 통용되는 단 하나의 표정 언어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잠깐 읽어볼까요? 자, 우린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사람들의 표정을 잘못 읽는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표정이 있다고 한다. 자, 그 이후에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한번 여러분 입력해서 들어서 살펴보시고, 자, 이 내용을 설명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제스처, 다양한 몸짓,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같은 늘상 보는 민족 말고 또 다른 인종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동작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권이든 중국어권이든 스페인어 언어권이든 문화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 이 표정을 보면은 바로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그 사진들의 얼굴 표정, 어떤 표정 갖다 보이세요? 위에 답이 있네요. 부정 표정이죠. 근데 부정 표정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표정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나는 혹은 공포스러운 혹은 억울해하는 등등 표정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입꼬리 약간 입이 앙다물어져 있죠. 그리고 턱은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약간 찌푸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입 앙다물고 턱 약간 들고 눈썹을 찡그린 표정. 바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나는 당신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 표정을 짓는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셨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어권, 영어권, 스페인어권 모두 이것은 부정적인 표정이고 뭔가 거절하는 싫어하는 표정이다 라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른 인종, 다른 그 나라의 사람들의 표정만 보고서도 바로 알아내더라 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인지심리학,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저와 함께 다뤄볼 인지심리학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인지심리학이 뭘까요? 바로 세상에 대한 정보, 즉 나 자신과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다른 물건, 어떤 다른 자연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인식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동하는 것이죠.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바로 인지심리학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단지 사진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라든가 그 동작 전체 그 어떤 몸의 그 구조 이런 것들 없이 단지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지심리학.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것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인지심리학을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심리에서 인지는 원어로 cognition이 되겠고요.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사실을 인정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을 인정해서 안다. 자, 우리가 안다는 게 뭐죠? 바로 지식이죠. 어떤 것을 정보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해서 알고 축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이 되겠고, 자, 한자로 인지, 알인, 인식할인, 알지, 깨달을지, 분별한다. 즉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인지라고 한다. 자, 다시 말하면 인지는 사고, 과정, 혹은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인지심리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심리학을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Conscious Mental Activity, 해석해보면 의식적인 정신적인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주의 혹은 의식을 기울여서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활동,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이것을 모두 아울러서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The activities of thinking, 생각하는 것 관련된 활동들이다. 그리고 이해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것. 자, 이것이 이번 학기 저희와 함께 같이 알아볼 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자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인지에 대한 정의는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인지심리학을 좀 더 공식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Cognitive Psychology, 인지심리학이란 사람들이, 동물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 대한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지각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학문이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인지의 영어에 대한 정의, 생각에 관한 모든 활동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이죠. 자,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환경, 즉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나왔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마주치는 각종 과제들을 수행하는가. 자, 우리가 인지심리학은 단지 지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어떤 다양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문이다. 따라서 인지심리학은 심리학 분야에서도 기초학문 분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응용학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심리학을 처음 인지심리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세상에 소개한 나이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나이서가 인지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라고 하는 어떤 그 책에서 소개한 인지심리학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심리학이란 세상에 대한 감각정보 뭐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5가지 감각이죠. 감각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감각정보를 변형하고 때로는 축소하고 정교하고, 즉 매우 단단하게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 그걸 정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저장하고 인출한다. 우리가 돈을 인출하듯이 우리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오는 것, 그 과정을 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기억에 저장하고 적절하게 필요할 때 활용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룬 학문, 그것이 바로 인지심리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지에 대한 정의, 그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들어가기 위해서 소개해드렸던 얼굴 표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지심리학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다뤄볼 내용이다. 자, 혹시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자, 인지심리학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떤 학문에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용어를 듣는 사람, 즉 의미나 개념을 듣는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용어는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그 표준화된 용어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지만 이것을 A라는 사람이 듣던 B라는 사람이 듣던 C라는 사람이 듣던 동일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설명드리는 이 모든 강의 내용에서 좀 일상적으로 듣기 어려웠던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용어를 꼭
잘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용어가 잘 어떨 때는 저는 많이 인지심리학을 다뤄봤기 때문에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듣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잘 못하고 넘어갈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때는 꼭 제 게시판을 하면서 꼭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인지심리학을 전반적으로 다룰 때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용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을 다룰 때 표상이라고 하는 문제, 표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갈 텐데요. 표상은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 뭐죠? 바로 뭔가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죠. 다시 보여준다, 다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표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지심리학에 사용하는 표상은 다시 나타내는데 어디서 다시 나타내는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표상이 무엇인지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앞서서 들어가기 위해서 부정 표정을 지었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 혹은 누구였었는지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기억나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입술을 앙다물고 턱을 약간 들어올리고 눈살을 찌푸렸던 것 기억나는데 그 사람들의 정확한 얼굴의 모양, 머리카락, 눈과 코의 위치, 귀 등등이 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현재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정보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의식 속에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죠. 바로 그것이 표상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정보를, 세상에 대한 정보를 다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징적인 핵심적인 정보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그것을 지식 표상 혹은 머릿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표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루는 모든 정보는 실제 세상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나 이외의 세상 속에 있는 정보를 표상해서 다루고 기억하고 때로는 끄집어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실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두뇌가 다룰 수 있는, 즉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상징, 심볼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자, 아까 보았던 얼굴 이미지 들어오죠. 혹은 여러분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도 전부 다 정보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변환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표상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인지심리학 이번 학기 강의를 할 때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지심리학 대충 어떤 내용들을 다루겠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짐작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인지심리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몇 가지만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전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잡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요즘에 특히 미세먼지, 황사가 매우 심각하죠. 자, 이런 황사가 자욱한 날, 혹은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에는 사물들이 실제보다 더 멀게 보인다. 비가 오고 맑게 개인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 앞산 혹은 앞에 있는 건물이 평소보다 가까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안개가 자욱하거나 황사가 잔뜩 낀 날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멀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죠? 왜 그럴까? 에 대한 답을 한번 이번 학기 동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을 왜 망각하는가? 자, 수십 년 지기 혹은 친척의 이름. 분명히 나는 저 사람과 수십 년 동안 같이 알고 지냈고 자주 통화도 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종종. 왜 그럴까? 그리고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면서 혹시 뭐 차 사고 나서 내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비행기를 탈 때 이거 비행기 뭔가 추락하거나 해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커서요? 대부분의 분들은 비행기 사고의 위험성을 더 크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차 사고의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지고 더 어떤 발생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역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또는 어린 시절 만난 초등학교 친구의 친구는 기억하면서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들, 즉 내가 수십 년 전에 만났던 친구는 기억하는데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도 왜 일주일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 역시 달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는 왜 광고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까? 왜 그럴까요? 자, 그런 내용들을 이번 학기 동안 같이 저와 함께 다뤄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일상에서 뭔가 살아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인지심리학의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심리학,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인지심리학도 인지심리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전통, 기원이 있겠죠. 자, 인간의 모든 학문들은 사실 철학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겠죠. 특히 인문학, 그 중에서 심리학 역시 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철학에서 기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크게 모든 학문들은 크게 두 가지,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적인 관점, 견해, 전통, 방법론을 이용하거나 혹은 경험주의적인 견해, 방법론을 이용하죠. 자, 합리주의는 대표적인 학자 플라톤과 데카르트가 있고요. 합리주의에서 어떤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길은 뭔가 관찰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색하는 것입니다. 즉 추리하고 생각하고 숙고해서 참인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죠. 자, 우리가 데카르트가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 뭐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생각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이 바로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적인 관점이자 전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존 로크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적인 관점을 취해왔습니다. 생각만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우리가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료,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참 진리의 길에 이를 수 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다양한 것들, 과학적인 사조, 과학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험주의적인 전통에서 이뤄낸 것이죠. 자, 생각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제 경험적인 관찰이 중요하냐, 두 가지 대립되는 논쟁이 충돌하다가 지금은 물론 생각과 추리 그리고 관찰 모두 중요하다라고 종합하였죠. 칸트의 이성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론, 즉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 플러스 경험적인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지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바로 어떤 생각, 기억, 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 위에 다양한 인지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이를 통해서 마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인지심리학의 철학적인 전통이자 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심리학의 심리학적인 기원. 자, 심리학은 철학에서 갈라져 나왔죠. 1894년 그 정도의 어떤 그 분트가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세우면서 과학적인 심리학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자, 당시 그 과학적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사실 철학과 어떤 심리학의 경계가 불분명했었는데 과학적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1894년도에 분트가 실험실을 최초로 세우고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할 때부터 인지심리학은 다양한 어떤 개념들 그리고 어떤 이론들 그리고 자료들을 가지고서 인간의 마음 그리고 인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짚어보면은 구조주의, 기능주의, 실용주의, 연합주의, 행동주의, 형태주의, 게슈탈트 심리학 그리고 인지주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날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접근 방법과 연구 내용을 핵심만 추려서 표로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완을 토대로 읽어보시고요. 세부적인 내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심리학의 심리학적인 기원에서 그 심리학, 과학적인 심리학이 태동한 것들은 바로 분트가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잘게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부터 심리학은 출발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분트의 어떤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구조주의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어디 있냐? 과학에서 물질을 계속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나가죠. 즉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질 쪽에서 원자를 나누면 분자를 또 나누니까 전자, 이와 같이 물질을 계속 반으로 점점 더 잘게 가장 작은 최소한의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쪼개나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더 작은,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인데요.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노력들, 그것이 바로 구조주의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지각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걸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그 세부적인 구성 성분들로 감정, 주의, 기억, 감각, 기타 등등으로 분석해 나가고 구분하고 그래서 더 잘게 나누어서 전체적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시도, 그것이 바로 구조주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장미꽃을 보고 저것이 장미꽃이다 라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빨간색을 보고 그 다음에 꽃의 모양을 보고 그 꽃의 어떤 그 꽃과 어떤 줄기 혹은 가지 간의 어떤 관계, 빨간색으로 나누고 색깔로 나누고 모양으로 나누고 어떤 공간적인 관계로 나누면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접근한 것, 그것이 바로 구조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주의에서는 그 내성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가감 없이 말로 내뱉는 것, 그것이 바로 내성법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관련된 어떤 서적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보통 상담을 할 때 어떤 내담자가 편안하게 어떤 소파, 그 카우치라고 하는 긴 소파에
누워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용들, 뭐 그러니까 억압된 욕구나 갈망이든 뭐 갈등이나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 바로 내성법에서 비롯된 것이죠. 즉, 그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내성법이고요. 이런 내성법은 당시에는 뭐 누구나가 내성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분석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전문가, 훈련된 전문가에게 특정한 몇몇 개의 단어를 쥐어주고 들려주고, 그 단어를 보고서 혹은 듣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라고 할 때, 그 진술 토대로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 등등이 있고요. 자, 한편으로는 마음의 구조와 함께 그 어떤 마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그런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사고의 과정, 사고의 내용보다는 사고의 과정에, 즉 기능적인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려면은 단지 마음을 뭐 구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쪼개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 처리 과정에 의해서, 어떤 작동 방식에 의해서 마음이 구성되는가, 이루어지는가를 본 것이 기능주의이고, 뭐 이것은 뭐 미국적으로 건너가서는 실용주의로 어떤 개선된 그런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여기서는 마음의 처리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그다가 통합적인 종합에서 구조주의와 기능주의를 통합해서 연합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주의에서는 에빙하우스라든가 손다이크 이런 사람들이 사건이라든가 아이디어 같은 마음의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합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에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기억에 관심이 있었어요. 기억과 망각. 즉, 우리가 시간이 어떤 정보를 학습한 다음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얼마나 정보들을 망각하는가에 관심을 두고서 실험을 진행한 사람도 있고, 손다이크 역시 어떤 연합학습에 관심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했죠. 몇몇 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극과 반응 혹은 어떠한 것을 학습한다. 우리가 그 마음을 구성하는 거,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학습이죠, 기본적으로. 자, 이런 연합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가? 그래서 뭐 근접한 것들, 같이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대상들을 연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둥, 번개가 친 다음에 뭐 수초 혹은 뭐 수분 후에 천둥 소리가 났을 때, 천둥과 번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연합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학습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뒤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연합하죠. 마치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그래서 까마귀가 난 사건과 배가 떨어진 사건을 연합해서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하듯이, 근접한 어떤 사건들은 연합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학습하더라 라고 하는 거. 혹은 유사성, 유사한 대상들을 연합하더라. 자, 보통 뭐 유상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연에서도 비슷한 것들끼리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유사성. 혹은 대비. 자, 세상은 뭐 해가 있고 달이 있듯이, 물이 있고 불이 있듯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이렇게 항상 대비되는 어떤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듯이, 그렇게 구성된 것들을 연합해서 사람들은 보더라 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을, 현상들을 연합해서 학습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을 연합주의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행동주의죠. 행동주의 심리학 하면 여러분도 아마 가장 많이 심리학 관련돼서 가장 많은 어떤 책들이라든가 도서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지주의 심리학이 등장하기 전에 그 심리학을 어떤 그 심리학의 주류였던 학파가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마음, 정신과정, 이것은 블랙박스와 같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행동 혹은 그것을 이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누군가 나를 어떤 사람 툭 때렸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맞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뭐 어떤 작용이 일어났던 그 사람을 그 사람 성격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또는 가볍게 살짝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떨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관찰할 수 없지만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마음,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바로 행동주의적인 사람들이 연구한 어떤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극과 반응 혹은 행동과 뒤따른 어떤 보상 간에 연합해서 사람들이 학습하는 과정들을 혹은 동물들이 학습하는 과정들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바로 행동주의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는 사실 너무나 간단하죠. 복잡한 인간의 정신세계, 정신과정, 어떤 마음을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어떤 쉽게, 손쉽게, 그리고 어떤 간단하게 설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지를 얻어왔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심리학의 주류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툭 치면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죠. 따라서 어느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단순하게 마치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마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동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든 뭔가 너희가 설명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과정들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됐죠. 그 중에서 게스탈트 심리학은 사람을 어떤 부분,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형태주의 심리학 혹은 게슈탈트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금원 혹은 명제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즉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A라고 하는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반응, 행동이 A, B, C, D, E, F, G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자, 여기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 부분들로만 구성된다라고 한다면은 마치 팩맨과 같은 원호, 검은색 원호 3개와 꺾인 선분 3개만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 모양을 같이 아울러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3개의 원과 2개의 삼각형이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원이 아마 가장 밑에 있는 것 같고 가장 위에 하얀색의 삼각형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은 단지 쪼개고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이해할 때에만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게스탈트 심리학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의 차이점, 행동주의에서는 관찰 가능한, 즉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은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내적인 과정, 통찰하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구조주의, 기능주의, 연합주의, 행동주의,
계산 심리학의 이론들의 발전 과정 그리고 개념들을 다 종합하고 장점은 취득하고 단점은 버리면서 대두된 이론이 바로 인지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인지주의는 행동주의에 대해서 특히 반기를 들면서 인지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떤 심리학에서의 어떤 접근 혹은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은 것인데요. 인지주의의 핵심은 바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방식, 즉 마음의 과정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즉 행동을 관찰하고 실험함으로써 마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인지주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주의 접근에서는 행동주의처럼 엄격한 정량적인 분석, 즉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내적인 심적 과정, 행동, 관찰을 통한 데이터 습득, 그리고 내적인 사고 과정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지주의 심리학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인지주의 심리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지신경과학이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지주의가 인지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죠. 마음을 구성하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 바로 인간의 두뇌이죠. 두뇌가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의 과정과 행동과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었고, 다양한 이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인지적인 행동적인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으로 뿐만 아니라 보다 어떤 내적인 창의적인 잠재성 같은 것들이 인간의 두뇌에는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즉 어떤 것들은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후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면서 뇌의 구조도 변하고 뇌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도 달라진다라고 본 것이 인지심리학에서의 인지신경과학에서의 초기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인지주의가 발전에 영향을 준 학문은 기술 부분이죠. 공학이라든가 계산 혹은 응용 심리학 등등이 인지심리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950년대 말 컴퓨터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모형이 처음으로 제안이 됐어요. 바로 수학자인 알란 튜링이죠.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현대의 어떤 컴퓨터의 기본적인 모형을 만들고, 이런 컴퓨터란 뭐예요? 바로 사람이 하는 어떤 역할, 특히 계산과 관련된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계가 컴퓨터였죠. 바로 계산하는 기계. 계산한다는 것들은 바로 사람도 생각을 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두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낼지 말지, 그리고 신호들을 다 합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고, 인간의 모든 사고의 과정은 계산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어떤 은유에 의해서 혹은 유추에 의해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설명하게 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튜링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즉 컴퓨터, 계산하는 기계로부터 현대의 인간의 다양한 인지적인 기능을 대신 해주는 인공지능의 시초 혹은 초기 개념이 등장해서 그 이후로 인간의 뇌와 인간의 마음과 그다음에 컴퓨터, 간을 연구하는 어떤 간의 어떤 공통적인 원리라든가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두뇌와 마음을 컴퓨터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이때부터 바로 인지혁명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수학 혹은
어떤 공학 기술들의 발달과 맞물려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어떤 응용 심리학에서 인지공학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인지와 공학 다 어울릴 것 같지 않죠? 즉 인문학적인 분야와 어떤 그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분야를 아울러서 하는 인지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고려해서 어떤 과학적인 기계라든가 장치,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학문들, 그것이 바로 인지공학인데요. 다양한 항공기라든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인터랙티브한 장치들, 여러분들 스마트폰, TV,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 이때 인지 심리학의 응용 문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광고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응용해서 광고 심리학에 적용되어 왔고 그것의 뿌리는 바로 인지 심리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7년 나이서가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초로 인지란 무엇인가, 인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를 기술함으로써 어떤 인지주의가 어떤 한 번에 정리되면서 확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타 뉴엘과 사이먼은 인간의 어떤 그 생각, 사고방식을 어떤 모델링해서 정보 처리 모형으로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제리 포더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의 부속처럼 인간의 인지 과정도 하나의 모듈들로 독립적인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모듈을 끼워 넣으면은 기억, 학습, 지각 혹은 주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인간의 마음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모듈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즉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몇 가지 모듈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설명하는데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1970년대 인지심리학은 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로 널리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기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